이제 당신은 내 목숨줄을 쥐게 됐어요. 가서 고자질할 건가요? 아니면 내 편이 될 건가요? 아버지는 공사장에서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충격으로 실종된 18살 소년 박진우. 그는 낮에는 공사장에서 막노동을 하고 밤에는 포장마차를 끌며 어린 여동생의 학비를 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를 무시하던 사람들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진우가 만드는 이 허름한 간장 계란 볶음밥이 사실은 대한민국 재계 10위 강성그룹 강태준 회장의 잃어버린 외손자라는 유일한 증표이자 수천억 원의 상속으로 이어지는 열쇠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밤, 이 볶음밥 한 그릇이 진우를 멸시했던 모든 이들의 운명을 송두리째 뒤바꿔 놓게 됩니다. 황혼의 이야기 채널을 구독하시고 하루아침에 재벌 3세가 된 소년의 통쾌한 복수극을 지켜봐 주세요. 제 이야기는 지독히도 무더웠던 어느 여름날 오후에 시작됩니다. 황혼의 이야기 채널을 찾아주신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18살 친구들이 대학 캠퍼스의 꿈에 부풀어 있을 때 진우는 인생의 가장 혹독한 상실감 속에서 홀로 서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아버지는 건설 현장 사고로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그 충격을 이기지 못해 한마디 작별 인사도 없이 자취를 감췄습니다. 어린 소녀는 책을 접고 무너져 내린 하늘을 혼자 짊어져야 했습니다. 낮에는 뜨거운 대학볕 아래 공사장에서 시멘트 포대를 날랐습니다. 밤이 되면 그는 허름한 시장 한 구석에 서서 어머니가 유일하게 가르쳐준 음식이자 가족과의 마지막 연결고리였던 계란볶음밥을 묵묵히 볶아냈습니다. 노릇하게 볶아진 밥알과 팬 가장자리에서 눌어붙으며 피어오르는 간장 냄새가 밤바람에 실려 퍼져나가며 힘겨운 하루하루를 버티는 남매의 배를 채워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운명적인 밤, 고급 세단에서 내린 백발의 노인이 그의 작은 포장마차 앞에 앉았습니다. 볶음밥 한 그릇을 다 비운 노인은 한참 동안 진우를 바라보다 입을 열었고 그 한마디에 진우의 과거와 미래가 송두리째 뒤바뀌게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 감동적인 이야기를 함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는 오후, 자결하는 태양이 공사 중인 건물의 골조 위로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달궈진 철근과 콘크리트 덩어리에서 뿜어져 나오는 열기가 숨막히는 공기를 만들며 인부들의 마지막 남은 힘마저 쥐어짰습니다. 진우는 이를 악물고 땀으로 검게 얼룩진 등을 구부려 마지막 남은 무거운 시멘트 포대를 비탈길 아래에서 3층까지 옮겼습니다. 그는 입술을 굳게 깨물고 부서진 벽돌 조각이 널린 바닥을 맨발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며 넘어지지 않으려 안간힘을 썼습니다. 방구석에 시멘트 포대를 내려놓은 18살 청년은 긴 한숨을 내쉬며 앙상한 팔뚝으로 눈가로 흘러드는 짭짤한 땀방울을 급히 닦아냈습니다. 졸업 앨범에 친구들과의 추억을 적어야 할 그의 손은 이제 시멘트 가루로 뒤덮여 거칠고 갈라져 있었습니다. 피로가 온몸의 근육을 파고들었지만 그는 스스로에게 쓰러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늘막 아래에서 배를 내밀고 부채질하던 현장 반장이 턱짓으로 진우를 불렀습니다. 그는 허리에 찬 전대에서 꾸깃꾸깃한 지폐 몇 장을 꺼냈습니다. 비계 아래 침을 탁 뱉은 반장은 중얼거리며 지폐 몇 장을 쎄더니 진우에게 건넸습니다. 8만 원. 그것은 땅에 얼굴을 하늘에 등을 대고 12시간 동안 수톤의 건축 자재를 짊어진 대가였습니다. 진우는 땀과 담배 냄새가 밴 지폐를 소중히 받아 평평하게 편 뒤 4번 접어 해진 반바지 주머니 깊숙이 넣었습니다. 이 돈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앞으로 며칠간 남매의 끼니를 해결해 줄 돈이었습니다. 그는 현장 반장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서둘러 돌아섰습니다.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았고 어둠이 내리면 그의 두 번째 생존 투쟁이 시작될 터였습니다. 진우는 낡아 빠진 셔츠를 대충 걸쳐 입고 공터로 달려가 녹슨 리어카를 끌고 나왔습니다. 이 리어카는 아버지가 평생의 고생 끝에 남겨주신 가장 소중한 유산이었습니다. 삐걱거리는 쇳소리가 해질역의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진우는 등을 구부리고 자갈이 널린 비탈길을 지나 공단 옆에 자리한 포장마차 거리로 향했습니다. 저녁 바람이 얼굴을 스치며 길가의 쓰레기 냄새와 도시의 매연을 실어왔지만 진우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학교를 마치고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배고픔에 허기져 있을
어린 여동생의 모습뿐이었습니다. 익숙한 길모퉁이에 다다르자 얼룩진 아스팔트 바닥을 비추는 노란 가로등 불빛 아래 민서가 앉아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이제 막 16살이 된 소녀는 가녀린 들풀처럼 연약한 모습으로 낡고 빛바랜 교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민서는 낮은 플라스틱 의자에 웅크리고 앉아 옆 가게에 고장난 오토바이 안장을 책상 삼아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가는 차들의 소음, 요란한 경적 소리, 행상인들의 외침도 소녀의 귀에는 들리지 않는 듯 했습니다. 소녀는 어려운 수학 문제를 푸는데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오빠의 리어카가 골목으로 들어서는 것을 보자 민서는 펜을 놓고 까만 눈동자를 반짝였습니다. 소녀는 재빨리 달려와 작은 손으로 오빠를 도와 휴대용 가스버너, 부탄가스통, 그릇과 냄비, 그리고 커다란 찬밥통으로 가득 찬 리어카를 익숙한 보도블록 위 제자리에 밀어 넣었습니다. 진우는 동생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피곤함과 고단함을 잊게 하는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숙제 다 했어? 배고프지? 오빠가 먼저 한 그릇 볶아줄게. 민서는 고개를 저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나 안 배고파. 오빠, 어서 장사 준비해. 곧 공장 사람들 퇴근해서 몰려올 거야. 동생의 맑은 미소를 보자 진우의 마음 한구석이 아려왔습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그의 가족은 가난했지만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아버지는 성실한 막노동꾼이었고 어머니는 매일 저녁 정성껏 밥상을 차리는 부지런한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운명의 그날은 무자비한 폭풍처럼 덮쳐왔습니다. 고급 아파트 공사 현장의 비계가 무너지면서 아버지는 잔해 더미에 묻혀 다시는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한 사람의 목숨값은 하청업체에서 나온 푼돈의 보상금으로 대체되었습니다. 그 잔인한 현실은 어머니의 심장에 치명적인 칼날이 되었습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을 감당할 수 없었던 그녀는 눈물이 마르자 점점 정신이 흐려졌습니다. 밤낮으로 남편의 이름을 부르짖고 옷을 찢고 살림을 부수다가 낯익은 그림자를 찾아 붐비는 거리로 헤매기 시작했습니다. 이웃들이 안타까워하며 도왔지만 그녀의 넉나간 발걸음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천둥번개가 치던 어느 폭풍우 치는 날 그녀는 집을 나간 뒤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고 아무런 소식도 없이 두 어린 자식만을 험한 세상에 남겨두었습니다. 의지할 친척도 모아둔 돈도 없었습니다. 고3 수험생이었던 진우는 묵묵히 책을 덮고 젊은 날의 꿈을 마음 가장 깊은 곳에 묻어야 했습니다. 진우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부모님을 대신해 가족을 지키는 굳건한 성벽이 되겠다고. 굶고 헐벗더라도 민서만큼은 꼭 대학까지 보내 부모님처럼 고생스러운 삶을 살게 하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의 손이 분주하게 그릇을 정리하고 파란 불꽃이 솟아오르는 가스버너를 켰습니다. 저녁 첫 손님들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삶은 계속되어야 했습니다. 내일이 어떻게 되든 간에. 공단 내 봉제 공장들의 퇴근 사이렌이 울리자 포장마차 거리는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파란 작업복을 입은 노동자들이 벌떼처럼 쏟아져 나왔습니다. 모두의 얼굴에는 고된 하루의 피로가 역력했습니다. 골목 어기 가장 좋은 자리를 차지한 국수 포장마차 주인 최 씨 아저씨가 손님을 끌기 위해 나무 막대기를 딱딱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50대인 그는 깡마른 몸에 늘 주변을 살피는 계산적인 눈초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동네에서 소문난 노름꾼이었고 아내가 떠난 뒤로는 주위 모든 사람, 특히 자기보다 약한 사람들에게 비뚤어진 심사를 드러냈습니다. 진우 남매의 포장마차에 손님 두어 명이 앉아 기다리는 것을 보자 최 씨는 입꼬리를 비틀며 비웃더니 일부러 설거지한 구정물을 민서가 앉아있는 곳 바로 옆으로 세게 쏟아부었습니다. 더러운 물이 튀어 민서의 수학 공책 한쪽을 적셨습니다. 소녀는 깜짝 놀라 발을 오므리고 입술을 깨물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조용히 옷자락으로 종이 위에 더러운 물 자국을 닦아냈습니다. 파를 썰던 진우의 손이 멈추고 짙은 눈썹이 꿈틀거렸습니다.
최 씨는 기름때 묻은 행주를 어깨에 걸치고 거슬리는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애비애미도 없는 것들이 눈꽃만 한 게 장사한답시고 경쟁질이야. 이 양반이 이 바닥에서 수십 년 장사하면서도 별꼴 다 보겠네. 그깟 찬밥에 싸구려 기름으로 볶은 게 무슨 대단한 요리라고 내 손님 뺏을 수 있을 것 같아? 그 독한 말은 진우의 아물지 않은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것 같았습니다. 식칼을 쥔 그의 손에 푸른 힘줄이 돋았습니다. 당장이라도 달려가 저 비린내 나는 국수 수레를 뒤엎고 존중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진우의 시선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동생의 모습에 닿자 마음속의 분노는 순식간에 사그라들었습니다. 그는 쓰디쓴 울분을 삼켰습니다. 자신의 처지가 얼마나 미약한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 시비가 붙어 단속반의 물건을 뺏기거나 파출소에 불려가게 되면 남매의 밥줄은 그대로 끊기는 것이었습니다. 누가 월말에 월세를 내줄 것이며 누가 내일 당장 필요한 동생의 학비를 대주겠는가. 진우는 최 씨의 비웃음을 외면했습니다. 그는 동생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 안심시킨 뒤 다시 버너 앞으로 돌아가 생업에 모든 정신을 집중했습니다. 하늘이 보고 있을 것이라고 정직하게 일하는 사람은 막다른 길에 몰리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진우는 두껍고 무거운 무쇠펜을 활활 타오르는 불길 위에 올렸습니다. 이 낡은 펜은 아버지가 고물상에서 사오신 것을 어머니가 수년간 사용하며 반질반질하게 길들인 것이었습니다. 펜이 뜨겁게 달아올라 얇은 연기가 피어오르자 진우는 하얀 돼지기름 한 숟가락을 떠넣었습니다. 치익 소리와 함께 돼지기름이 순식간에 녹으며 어떤 공장제 식용유도 흉내낼 수 없는 고소한 향이 퍼져나갔습니다. 그는 고슬고슬한 찬밥을 팬에 쏟아붓고 쇠주걱으로 빠르게 저었습니다. 밥알 하나하나를 뜨거운 팬 바닥에 눌러붙여 겉은 바삭하고 속은 부드러운 식감을 만들어냈습니다. 타닥타닥 밥알 튀는 소리가 도시의 소음과 어우러져 경쾌하게 울렸습니다. 이어서 진우는 작지만 노른자가 진한 토종닭 계란 2개를 팬 한쪽에 깨뜨려 넣었습니다. 그는 계란을 휘저어 익힌 뒤 밥과 고르게 섞었습니다. 하얀 밥알은 순식간에 먹음직스러운 황금빛 옷을 입었습니다. 다음으로 바삭하게 튀긴 돼지비계 조각을 한 줌 뿌려 씹는 맛과 고소함을 더했습니다. 하지만 이 볶음밥의 영혼을 만드는 진정한 비법은 마지막 단계에 있었습니다. 진우는 진한 갈색의 양조간장 병을 들고 밥 위에 직접 붓는 대신 팬 가장자리를 따라 조심스럽게 한 바퀴 둘렀습니다. 뜨거운 무쇠팬에 닿은 간장은 즉시 지글지글 끓어오르며 바다의 풍미를 담은 얇은 연기 구름을 피워 올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분은 증발하고 진한 감칠맛과 코를 찌르는 강렬한 향기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진우는 능숙하게 팬을 흔들어 밥알에 눌어붙은 간장향이 고루 배게 한 뒤 잘게 썬 파를 한 줌 뿌리고 재빨리 불을 껐습니다. 소박하지만 강력한 매력을 지닌 향기가 사거리 한쪽을 가득 메웠습니다. 고소한 돼지기름 향, 짭짤한 간장향, 향긋한 파향이 허기진 행인들의 코를 곧장 파고들었습니다. 최신의 가게에서 밍밍한 국수를 먹던 몇몇 노동자들도 씹는 것을 멈추고 진운의 테이블 위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황금빛 볶음밥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들은 침을 꿀꺽 삼키며 내일은 꼭 저 신기한 볶음밥을 먹어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손님들이 저절로 줄을 서서 볶음밥을 포장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최 씨는 자기 손님들이 하나둘 저 애송이네 가게로 넘어가는 것을 보고 화가 나 국물을 푸던 국자를 냄비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질투심으로 시뻘개졌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진우는 여전히 묵묵히 볶음밥을 스티로폼 용기에 가득 담아 가난한 노동자들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그의 입가에는 따뜻한 미소가 살짝 걸려 있었습니다. 시계가 밤 10시를 가리키자 포장마차 거리를 찾는 손님들의 발길도 뜸해졌습니다. 행상인들은 지친 몸을 이끌고 기름때 묻은 좌판을 닦으며 장사를 마감할 준비를 했습니다. 주변이 조용해질 무렵 멀리서 조용하고 묵직한 엔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검고 번쩍이는 세단 한 대가 천천히 다가와 진우의 포장마차에서 몇 걸음 떨어진 길가에 멈춰 섰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검은색 도장은 고급스럽게 반짝였습니다. 크롬으로 도금된 엠블럼과 특히 눈길을 끄는 번호판은 차 주인의 지위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초라한 시장 전체가 이 누추한 세상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부의 상징 앞에서 숨을 죽이는 듯 했습니다. 최 씨는 서둘러 행주로 테이블을 깨끗이 닦고 굳어있던 얼굴에 아첨하는 미소를 띠며 손님을 맞으러 달려나갔습니다. 하지만 운전석 문이 열리고 60대 가량의 한 남성이 내렸습니다. 그는 고급 원단으로 잘 재단된 옅은 회색 정장을 입고 있었고 희끗희끗한 머리는 단정하게 빗어 넘겼으며 침착하고 기품 있는 태도에서 오랜 경험이 묻어나왔습니다. 30년간 한 유력 가문을 모셔온 충직한 운전기사 김 기사는 먼지 자욱한 허름한 포장마차들을 훑어보았습니다. 원래 그는 장거리 운전의 피로를 풀기 위해 시원한 생수 한 병을 사려고 잠시 차를 세웠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밤바람 한 줄기가 스치며 돼지기름과 파, 그리고 팬에 눌어붙은 간장의 고소하고 짭짤한 향기를 그의 예민한 후각에 곧장 전달했습니다. 김 기사의 발걸음이 갑자기 멈췄습니다. 그의 예리한 눈이 놀라움과 충격으로 커졌습니다. 그는 부침성 있게 호객하던 최 씨의 국수 가게를 지나쳐 진우가 펜 바닥에 누룽지를 긁어내고 있는 낡은 접이식 테이블로 곧장 걸어갔습니다. 김 기사는 빛바랜 빨간 플라스틱 의자를 끌어당겨 천천히 앉았습니다. 젊은이, 방금 만들었던 것과 똑같은 걸로 계란볶음밥 한 접시 주게. 진우는 고개를 들어 길바닥에 너저분한 쓰레기 더미 한가운데 앉아있는 고급스러운 손님을 놀란 눈으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는 재빨리 기름 묻은 손을 낡은 앞치마에 닿고 공손하게 고개를 끄덕인 뒤 버너에 불을 붙였습니다. 5분 뒤 밥알 하나하나가 살아있는 황금빛 볶음밥 한 접시가 낯선 손님 앞에 놓였습니다. 파의 푸른빛과 돼지비계 튀김의 바삭한 갈색이 조화를 이루었고 뜨거운 김이 매혹적인 향기와 함께 피어올랐습니다. 김 기사는 얇은 알루미늄 숟가락을 들고 밥을 조금 떠서 천천히 씹으며 음미했습니다. 밥알이 혀에 닿는 순간 60대 남자의 모든 감각이 정지하는 듯 했습니다. 숟가락을 쥔 그의 손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값싼 재료들의 조합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수십 년의 세월 속에 묻혀버린 줄 알았던 아련한 기억의 한 조각, 향수의 맛이었습니다. 돼지기름과 비계튀김, 그리고 특히 팬 가장자리에 간장을 둘러 특유의 눌어붙은 향을 내는 이 기술. 그가 아는 한 이 세상에서 오직 한 사람만이 그렇게 요리했습니다. 바로 회장님의 돌아가신 사모님, 북쪽 지방의 유서 깊은 요리 명가 출신이었던 그 재색을 겸비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거대한 부동산 제국을 건설하기 전 가장 가난하고 힘들었던 시절에 자신과 회장님을 위해 직접 부엌에 들어가 이 음식을 만들어주곤 했습니다. 김 기사는 밥을 삼키며 콧날이 시큰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그릇을 치우느라 분주한 소년의 깊고 검은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젊은이, 이 볶음밥은 누구에게 배웠나? 그의 목소리는 낮고 탁했지만 억누르려 애쓴 감정이 묻어나왔습니다. 진우는 하던 일을 멈추고 나이든 손님에게 고개를 숙여 대답했습니다. 네, 어르신. 이건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겁니다. 김 기사는 희끗한 눈썹을 찌푸리며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그럼 자네 아버지는 이 요리법을 어디서 배웠지? 알고 있나? 이건 나에게 아주 중요한 문제야. 진우는 쓸쓸하게 웃으며 텅 빈 밤거리의 허공을 바라보았습니다. 네, 아버지 말씀으로는 옛날에 막노동꾼으로 가난하게 사실 때 항상 주먹밥에 소금만 찍어 드셨다고 해요. 어머니께서 아버지가 고생하시는 게 안쓰러워서 힘내서 일하시라고 돼지기름이랑 비계튀김으로 볶음밥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셨대요. 전 그냥 부모님 어깨너머로 배운 것뿐입니다. 젊은이의 진솔한 대답은 김 기사의 머릿속을 강타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전수했다.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비법을 가진 여자가 가난한 막노동꾼과 결혼했다. 전혀 관계없어 보이던 조각들이 하나로 맞춰지며 충격적인 그림이 완성되었습니다. 김 기사는 벌떡 일어나 안주머니에서 수제 가죽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는 빳빳한 5만 원권 지폐 한 장을 꺼내 바람에 날아가지 않도록 물컵 아래에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여기 밥값일세. 거스름돈은 자네의 훌륭한 솜씨에 대한 팁으로 받게. 진우는 그 지폐를 들고 황급히 따라 나서며 거절했지만 김 기사는 이미 재빨리 차에 올라 문을 굳게 닫았습니다. 고급 세단은 조용히 시동을 걸고 짙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고 바람 부는 사거리에 멍하니 서 있는 진우만을 남겨두었습니다. 그는 이 만남이 곧 거대한 비밀의 장막을 걷어낼 운명적인 만남이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차가운 새벽 이슬이 노동자 합숙소의 녹슨 양철 지붕을 적실 무렵 포장마차 거리의 인적도 드물어졌습니다. 진우는 물통에 남은 마지막 물을 퍼내 무쇠팬을 닫고 마른 행주로 물기를 제거한 뒤 바구니에 엎어두었습니다. 민서는 졸음에 겨워 눈을 비비면서도 낡은 천가방의 교과서를 차곡차곡 정리했습니다. 소녀는 오빠를 도와줌을 정리하며 무거운 리어카를 함께 밀고 집에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깊은 정적이 흐르던 그때 사거리 모퉁이에서 날카로운 확성기 소리가 밤의 고요를 찢었습니다. 뒤이어 파란색 탑차의 눈부신 헤드라이트 불빛이 위협적인 속도로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확성기에서는 노점상 상인들께서는 즉시 물건을 정리하고 보행자 통로를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익숙한 문구가 반복해서 흘러나왔습니다. 단속반 떴어요. 다들 피해요. 외침이 거리를 따라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평화롭던 밤 시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오토바이를 끌고 어두운 골목으로 급히 숨었고 아이스박스를 든 채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아났습니다. 길바닥에는 비닐봉지와 쓰레기들이 어지럽게 널렸습니다. 옆에서 국수를 팔던 최 씨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허둥지둥 손대는 것마다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의 스테인리스 술에는 크고 무거웠고 펄펄 끓는 육수소까지 올려져 있었습니다. 빨리 밀고 가자니 끓는 물이 쏟아져 화상을 입을까 두려웠고 그냥 두자니 단속반에 압수당할 것이 뻔해 애가 탔습니다. 그것이 그의 전 재산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허둥지둥 플라스틱 테이블 몇 개를 길가의 어두운 덤불 속으로 던져 넣었습니다. 비 오듯 쏟아지는 땀이 얇은 티셔츠를 흠뻑 적셨습니다. 진우 역시 다른 상인들 못지않게 당황하고 두려웠습니다. 그의 낡은 리어카는 잡동사니로 가득했고 체인은 삐걱거리며 헛도는 조짐을 보였습니다. 그는 온 힘을 다해 리어카를 길가로 밀어 숨을 곳을 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앞바퀴가 녹슨 하수구 뚜껑 틈에 단단히 끼어버려 아무리 들어 올리려 해도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매는 점점 가까워지는 트럭 불빛을 보며 애가 탔습니다. 가스버너와 팬, 냄비들은 생계를 유지해주는 유일한 도구였습니다. 만약 압수당해 구청으로 넘어가면 이번 달 남매는 굶주림 속에서 물로 배를 채우며 죽을 날만 기다려야 할 판이었습니다. 민서의 눈에 두려움으로 눈물이 고였고 소녀는 오빠의 옷자락을 놓지 못하고 꽉 붙잡았습니다. 진우는 동생을 품에 안고 가난이 내리는 잔인한 형벌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 순간 얼마 전 떠났던 검은색 세단이 갑자기 빠른 속도로 후진해 돌아왔습니다. 차는 진우의 리어카 앞을 가로막아 단속반의 시야로부터 완벽한 방패가 되어주었습니다. 차문이 활짝 열리고 김 기사가 침착하지만 매우 단호한 동작으로 내렸습니다. 젊은이, 서둘러! 버너랑 냄비 전부 트렁크에 넣어! 빨리 안 하면 다 뺏긴단 말이야! 김 기사는 어떠한 망설임이나 반론도 허용하지 않는 위험 있는 목소리로 명령했습니다. 전자동 버튼으로 열린 트렁크 안에는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한 검은색 벨벳 카펫이 깔려 있었습니다. 진우는 놀라움에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그는 수억 원을 호가하는 번쩍이는 차와 기름때와 검댕으로 얼룩진 자신의 무쇠펜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는 더듬거리며 입을 열었지만 차마 손을 대지 못했습니다. 어르신, 차가 이렇게 깨끗하고 좋은데 제 물건은 너무 더러워서 차를 다 버리게 될 거예요. 저 배상할 돈도 없는데. 김 기사는 긴 설명 없이 비싼 셔츠 소매를 걷어붙이고 직접 기름때 묻은 휴대용 가스버너를 번쩍 들어 값비싼 트렁크 안으로 던져 넣었습니다. 그릇이 담긴 플라스틱 바구니, 간장병, 돼지기름통도 차례로 집어들어 트렁크 한 구석에 차곡차곡 쌓았습니다. 차값 따질 때가 아니야. 자네 밥줄부터 챙겨야지. 어서 타! 내가 집까지 태워다 줄게. 저 낡은 리어카는 여기 둬도 아무도 안 가져갈 거야. 위기의 순간에 낯선 이가 베풀어준 의로운 도움에 진우는 감격하여 울음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는 서둘러 동생을 부드러운 가죽 시트가 깔린 뒷좌석에 태웠습니다. 은은한 향수 냄새가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습니다. 차문이 닫히는 순간 단속 반원들이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구둣발 소리를 내며 덩그러니 남은 리어카를 벽 쪽으로 붙이라고 요구했습니다. 옆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최 씨는 초라한 고아 남매가 고급 세단에 올라타는 것을 보고 입을 떡 벌린 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너무 큰 충격에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자신의 국수 수레를 숨기는 것조차 잊었습니다. 결국 그는 단속반에 적발되어 테이블과 의자 그리고 육수통까지 모두 압수당했습니다. 차는 고요한 밤속으로 부드럽게 미끄러져 나갔고 뒤로는 소란스러운 소음만이 남았습니다. 운전석에 앉은 김 기사는 핸들을 굳게 잡고 백미러로 남매를 힐끔 쳐다보았습니다. 주소를 말해주게. 안전하게 집까지 데려다 주지. 어차피 지나가는 길이라 번거로울 것 없네. 진우는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숙이고 외곽에 비좁고 구불구불한 골목, 깊숙한 곳에 있는 낡은 노동자 합숙소 주소를 읊었습니다. 낯선 사람의 갑작스러운 친절에 세상의 냉대만이 익숙했던 청년은 이상한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그는 너무 피곤해 잠이 든 동생의 헝클어진 머리를 쓸어 넘겨주었습니다. 그는 이 우연한 여정이 자신들의 고통스러운 삶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이끌 운명의 차였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값비싼 세단은 좁고 울퉁불퉁하며 비 온 뒤 고인 시커먼 무릉덩이가 가득한 골목으로 접어들었습니다. 골목 양옆으로는 허름한 양철 지붕을 얹은 쪽방들이 늘어서 있었고 누렇게 바랜 회벽은 군데군데 벗겨져 붉은 벽돌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퀴퀴한 흙냄새와 생활 쓰레기 냄새가 끈적한 공기 중에 진동했습니다. 차는 부드럽게 나아갔지만 밤늦게 퇴근한 노동자들이 아무렇게나 세워둔 오토바이와 잡동사니들을 피하느라 애를 먹었습니다. 마침내 차는 녹슨 철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진우는 서둘러 동생을 깨우고 차에서 내려 진흙탕을 밟으며 친절한 운전기사에게 연신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그는 직접 트렁크에서 짐을 내리려 했지만 김 기사가 재빨리 내려 무거운 가스버너를 함께 들어주었습니다. 그는 안심이 될 때까지 남매의 짐을 방 문 앞까지 옮겨주겠다고 고집했습니다. 진우 남매의 방은 10제곱미터도 채 되지 않았고 낡은 슬레이트 지붕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낮은 찜통처럼 더웠고 밤에는 시멘트 바닥에서 올라오는 냉기에 뼈가 시렸습니다. 방 안에는 삐걱거리는 낡은 선풍기 한 대, 민서를 위한 솜이 다 꺼진 요, 그리고 진우가 잠자는 구멍난 그물 침대 외에는 감나가는 물건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민서는 집에 하나뿐인 플라스틱 컵에 조심스럽게 찬물을 따라 김 기사에게 건넸습니다. 어르신 물 드세요. 가난해서 차 한 잔 대접 못 해드려 죄송해요. 김 기사는 상냥하게 웃으며 마른 소녀의 손에서 컵을 받았습니다. 그는 가난한 형편에 개의치 않고 물을 한 모금 마신 뒤 좁은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문득 그의 시선이 낮은 다락 한 구석에 멈췄습니다. 그곳에는 공사장에서 주워온 널빤지로 만든 작은 상이 놓여 있었습니다. 상 위에는 하얀 천이 덮여 있었고 다 타버린 향 몇 개가 꽂힌 작은 향로가 있었습니다. 향로 뒤에는 40대 남자의 흑백 영정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얼굴은 고단해 보였지만 눈빛은 선하고 순박했으며 미소는 햇살처럼 따뜻했습니다. 김 기사는 재단으로 다가가 사진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낯익은 느낌이 들었지만 이 노동자를 만난 적은 분명 없었습니다. 호기심과 불길한 예감이 그에게 진실을 확인해야 한다고 속삭였습니다. 젊은이,
이분이 자네 아버님인가? 참 선하게 생기셨군. 어쩌다 이리 일찍 가셨나? 김 기사의 목소리는 진심 어린 안타까움으로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진우는 향 3개를 피워 아버지의 제단에 조심스럽게 꽂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네, 어르신. 저희 아버지는 이 동네에서 가장 착한 분이셨어요. 평생 남들을 위해 높고 좋은 집을 지으셨지만 정작 자신은 단 하루도 편안하게 살아보지 못하셨죠. 작년에 고급 아파트 10층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다가 시공사가 자재를 빼돌리는 바람에 비계가 무너졌어요. 아버지와 다른 인부 2분이 그 자리에서 잔해에 깔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들은 푼돈의 보상금을 주고 사건을 조용히 덮어버렸어요. 어머니는 너무 큰 충격에 밤낮으로 아버지를 부르며 우시다가 결국 정신이 이상해지셨어요. 옷을 찢고 아버지를 닮은 사람이 보이면 누구든 붙잡고 우셨죠. 그러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어느 날 오후 집을 나가신 뒤로 다시는 돌아오지 않으셨어요. 버스터미널, 시장, 복지관을 다 찾아다녔지만 아직도 소식이 없습니다. 진우는 담담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털어놓았지만 그의 2 손은 피가 맺힐 정도로 세게 움켜쥐어져 있었습니다. 침대 구석에 앉아있던 민서는 오빠의 이야기에 다시금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김 기사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그의 늙은 심장이 터질 것처럼 세차게 뛰었습니다. 이 우연의 일치는 너무나도 끔찍했습니다. 돼지 기름과 간장으로 맛을 낸 볶음밥의 비법, 선화라는 이름을 가진 여자, 그리고 그녀가 따라 나선 가난한 막노동꾼. 희미했던 모든 조각들이 한낮의 햇살처럼 선명한 진실로 이어졌습니다. 회장님의 돌아가신 사모님은 유일한 딸에게 그 요리 비법을 전수해 주셨습니다. 그 딸은 집안의 반대를 무릅쓰고 사랑을 택해 20년이 넘도록 모든 연락을 끊고 떠나버렸습니다. 회장님은 자신의 유일한 핏줄을 찾기 위해 수많은 돈과 인력을 동원했지만 아무런 흔적도 찾지 못했습니다. 김 기사는 혈관 속에서 끓어오르는 흥분을 억누르려 애썼습니다. 그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최대한 차분한 목소리를 유지하며 말했습니다. 젊은이, 자네의 요리 솜씨는 정말 인상 깊었네. 나에게 아주 친숙한 느낌을 주었. 내게는 아주 입맛이 까다로운 상사 한 분이 계시네. 내일 그분을 자네의 포장마차로 모시고 와서 이 특별한 볶음밥을 맛보게 해드리고 싶은데 괜찮겠나? 진우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르신. 오늘 밤 저희 남매를 구해주셨잖아요. 내일 어르신과 상사분께서 오시면 제가 대접해드리겠습니다. 돈은 절대 받지 않겠습니다. 김 기사는 자애롭게 미소 지으며 젊은이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는 남매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조용히 밖으로 나갔습니다. 밖에서는 고급 세단이 시동을 건 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차는 도시의 상류층을 뒤흔들 거대한 비밀을 싣고 떠났습니다. 동이 틀 무렵 진우는 온몸의 통증을 느끼며 잠에서 깼습니다. 그는 지친 몸을 이끌고 부엌으로 가밥을 짓고 계란 2개를 삶아 간장과 함께 동생의 아침 식사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차가운 물로 세수를 한 그는 달아빠진 슬리퍼를 끌고 먼 건설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월급날이었습니다. 현장 반장은 한 달치 밀린 임금을 모두 정산해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진우는 약 160만 원 정도를 받을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그 큰 돈으로 밀린 월세를 내고 민서의 새학기 학비를 내고 위험한 가스버너도 새로 살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공사장 입구에 도착했을 때 눈앞에 펼쳐진 것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거대한 철문은 굵은 자물쇠 3개로 굳게 잠겨 있었고 문 밖에서는 흙먼지 투성이의 인부 수십 명이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퍼붓고 있었습니다. 몇몇 아주머니들은 땅바닥에 주저앉아 가슴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평반장 그놈이 우리 땀과 눈물을 훔쳐서 어젯밤에 도망갔대. 원청에서 자재 빼돌린 거 걸려서 계약 해지당하니까 돈 들고 튄 거야. 우리한테 빚만 남기고. 한 늙은 인부의 쉰 목소리가 혼란스러운 군중 속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진우는 귀가 먹먹해지고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160만 원. 그것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피와 땀과 눈물이었고 어깨가 닳도록 시멘트를 나른 잠 못 이루던 밤이었으며
맹물에 마른 빵 조각으로 버틴 수많은 끼니였습니다. 어제 받은 8만 원은 가난한 인부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속임수였던 것입니다. 진우는 인파를 헤치고 들어가 굳게 닫힌 공사장 철문을 붙잡고 텅 빈 건물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작정하고 돈을 들고 도망친 사람을 찾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라는 것을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공사는 무기한 중단되었고 수십 명의 가난한 사람들은 한순간에 빈털터리가 되어 내일 당장 자식들 입에 무엇을 넣어줄지 막막한 처지가 되었습니다.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에 돌아오는 길, 진우는 하늘이 잿빛으로 보였습니다. 머릿속은 텅 비었고 온갖 걱정만이 춤을 추었습니다. 골목 어귀에 들어서자 집주인 아주머니와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악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아픈 남편과 어린 자식들을 먹여 살려야 하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문 앞을 막아서서 팔짱을 끼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진우 총각, 오늘이 벌써 10일이야. 월말에 방세 낸다고 하더니 열흘이나 지났잖아. 어쩔 셈이야? 나도 전기세, 수도세 내야 한다고. 언제까지 자네들 사정만 봐줄 순 없어. 진우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부끄러움에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었습니다. 그는 마른 입술을 떨며 애원했습니다. 아주머니, 죄송해요. 현장 반장이 임금을 떼먹고 도망갔어요. 제발 사흘만 더 시간을 주세요. 밤에 볶음밥 더 열심히 팔아서 버는 대로 바로 드릴게요. 아주머니는 청년의 비참한 몰골을 보고 혀를 차며 돌아섰고 경고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사흘 뒤에도 돈 없으면 짐 싸서 나가. 나도 어쩔 수 없어. 답답하고 숨막히는 방으로 들어선 진우는 침대 위에 놓인 민서의 책가방을 보았습니다. 친구에게 빌린 낡은 수학 교과서는 표지가 찢어져 있었고 잉크가 다 다른 볼펜은 테이프로 감겨 있었습니다. 동생은 단 한 번도 새 것을 사달라고 조르지 않고 가난을 운명처럼 묵묵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좁은 화장실로 들어가 쏟아져 내리는 굴욕의 눈물을 감추기 위해 얼굴에 세차게 물을 뿌렸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동생의 학비는 어떻게 마련해야 하나? 피라도 팔아야 하나? 아니면 밤새 시장에서 짐이라도 날라야 하나? 아니, 지금도 몸이 한계인데 내가 쓰러지면 동생은 누구에게 의지한단 말인가? 진우는 다락 위 아버지의 영정을 보며 절망 속에서 아버지를 불렀습니다. 아버지, 제발 이 고난을 헤쳐나갈 길을 알려주세요. 젖은 얼굴을 닦은 진우는 다시 소매를 걷어붙이고 쌀을 씻고 불을 지폈습니다. 밤 장사를 준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마음속에 폭풍이 몰아쳐도 그는 굳건히 서 있어야 했습니다. 어둠이 내리자 포장마차 거리는 다시 불을 밝혔습니다. 오토바이 소리, 술집에서 흘러나오는 시끄러운 음악 소리, 음식을 주문하는 소리가 뒤섞여 가난한 노동자 계층의 혼란스러운 교향곡을 만들어냈습니다. 진우는 무거운 리어카를 끌고 익숙한 자리에 섰습니다. 그의 얼굴은 어두웠고 마음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민서는 오늘 오빠의 기분이 좋지 않다는 것을 눈치채고 조용히 평소보다 더 꼼꼼하게 테이블을 닦았습니다. 건설 현장 임금 체불 소식은 이미 동네 구석구석 퍼져 있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사이에서는 나쁜 소식이 더 빨리 퍼지는 법이었습니다. 길 건너편 국수집 최 씨는 오늘따라 유난히 의기양양해 보였습니다. 어젯밤 단속반에 물건을 뺏겨 손해를 보긴 했지만 경쟁 상대인 저 애송이가 임금을 떼었다는 소식에 기분이 좋아진 것이었습니다. 그는 온 동네가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떠들었습니다. 거봐, 내가 뭐랬어. 어른들 장사 방해하고 손님이나 뺏어가니 천벌을 받는 거야. 한 달치 월급을 몽땅 떼었으니 이제 흙이나 파먹고 살겠구먼. 몇몇 손님들은 그 말을 듣고 안타깝게 고개를 저었지만 누구도 감히 진우를 편들지 못했습니다. 진우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었습니다. 그는 식칼로 마늘을 지식이고 분노를 담아 세차게 팔을 썰었습니다. 바로 그때 최 씨가 의기양양하게 웃고 있을 때 눈부신 헤드라이트 불빛이 시장을 가로질렀습니다. 번쩍이는 검은 세단이 다시 한번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어제처럼 멀리 세우지 않고 천천히 길가로 다가와 진우의 리어카 바로 앞에 멈춰 최 씨의 시야를 완전히 가려버렸습니다. 기이한 침묵이 공간을 지배했습니다. 시끄럽던 음악 소리가 잦아들고 최 씨의 비웃음도 맞았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저 화려한 차로 쏠렸고 어떤 거물이 내릴지 숨죽여 지켜보았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의 김 기사가 운전석에서 내려 뒷문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그는 두 손으로 공손하게 문을 열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차 안에서 검고 윤이 나는 가죽 구두가 지저분한 아스팔트 바닥에 내려졌습니다. 이어서 한 노인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대한민국 재계 서열에 드는 강성그룹의 강태준 회장이었습니다. 그는 소박한 갈색 비단 옷을 입고 있었지만 상대를 압도하는 강력한 위엄이 느껴졌습니다. 그의 머리카락은 서리처럼 하얗게 새었고 얼굴에는 세월과 비즈니스 세계의 풍파가 남긴 깊은 주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인상적인 것은 그의 눈이었습니다. 깊고 날카로우면서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슬픔을 담고 있는 눈이었습니다. 강 회장은 정교하게 조각된 흑단 지팡이를 짚고 진우의 초라한 포장마차를 향해 천천히 한 걸음씩 다가왔습니다. 주변 공기가 얼어붙는 듯 했고 최 씨는 육수 솥 뒤에 숨어 식은 땀을 흘렸습니다. 강 회장은 얼어붙은 진우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무쇠펜을 지나 책가방을 껴안고 웅크리고 앉아있는 가냘픈 소녀에게 멈췄습니다. 늙은 회장님의 심장이 보이지 않는 손에 꽉 쥐어지는 듯 했습니다. 앳된 얼굴, 고집스러워 보이는 검은 눈동자, 불안할 때 아랫입술을 살짝 깨무는 버릇까지 16살 소녀는 그의 딸 선화의 어린 시절과 너무나도 똑같았습니다. 마치 시간이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 듯한 착각마저 들었습니다. 지팡이를 쥔 그의 손이 세차게 떨렸고 그는 쓰러지지 않기 위해 지팡이에 온몸의 무게를 실어야 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그의 백발 위로 쏟아져 내리며 이 초라하고 소란스러운 시장 한가운데서 애처로운 광경을 연출했습니다. 숨 막히는 침묵 속에서 강 회장은 깊은 숨을 들이쉬며 미친 듯이 뛰는 심장을 진정시키려 애썼습니다. 그는 김 기사에게 신호를 보내 비어있는 파란색 플라스틱 의자를 끌어오게 했습니다. 수천억 원의 자산을 보유하고 전 세계의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는 회장님이 이제 냄새나는 하수구 옆 낮고 작은 플라스틱 의자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그는 흑단 지팡이를 옆에 내려놓고 두 손을 무릎에 얹은 채 기름때 묻은 앞치마를 두른 소년을 부드럽지만 기대에 찬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젊은이, 어제 내 기사에게 해줬던 것과 똑같은 맛으로 볶음밥 한 접시 부탁하네. 강 회장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고 낮고 따뜻했으며 기묘한 간절함이 묻어나왔습니다. 진우는 그제야 놀라움에서 깨어났습니다. 이 권위 있는 손님의 존재는 그의 어깨를 무겁게 짓눌렀지만 동시에 가난한 요리사의 자부심에 불을 지폈습니다. 그는 돈을 잃은 고통, 집주인에게 받은 모욕, 최 씨의 조롱을 모두 잊었습니다. 그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단단한 손으로 무쇠펜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가스버너에서 뿜어져 나온 파란 불꽃이 펜 바닥을 강하게 핥았습니다. 하얀 돼지 기름이 치익 소리를 내며 녹아내리자 고소한 향기가 담긴 하얀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진우는 주변 세상이 멈춘 듯 오직 자신과 무쇠 펜만이 존재하는 것처럼 고도의 집중력으로 요리했습니다. 찬밥이 들어가고 쇠 주걱이 경쾌하게 펜을 두드리며 밥알을 뜨거운 펜 바닥에 눌러붙였습니다. 밥알 터지는 소리가 시골의 노랫가락처럼 정겹게 들렸습니다. 강 회장은 눈도 깜빡이지 않고 젊은이의 섬세한 움직임 하나하나를 지켜보았습니다. 계란을 푸는 단호함, 비계 튀김을 뿌리는 능숙함,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진우는 진한 갈색의 간장병을 들고 뜨겁게 달궈진 펜 가장자리에 단 한 바퀴 둘렀습니다.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연기가 피어오르며 하늘로 솟구쳤습니다. 바다의 짠 내음과 가죽의 따뜻함이 담긴 강렬하고 진한 간장향이 순식간에 공간을 가득 메웠습니다. 강 회장은 두 눈을 감고 그 기적 같은 향기를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오래된 기억이 걷잡을 수 없는 홍수처럼 밀려왔습니다. 그는 낡은 아파트의 작은 부엌을 떠올렸습니다. 그의 현명한 아내가 얼마 안 되는 돼지 기름과 간장으로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사랑하는 딸 선화를 키웠던 그곳을, 이 향기, 이 간장을 두르는 기술은 아내가 세상을 떠나기 전 오직 딸에게만 전수하겠다고 맹세했던 가문의 비법이었습니다. 틀림없었습니다. 절대로. 황금빛 볶음밥 한 접시가 노인 앞에 공손하게 놓였습니다. 뜨거운 김이 소박한 향기를 실어와 그의 후각을 자극했습니다. 강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알루미늄 숟가락을 들고 밥 한 술을 떠서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겉은 바삭하고 속은 부드러운 밥알, 혀 위에서 녹아내리는 고소한 돼지기름, 눌어붙은 간장의 진한 감칠맛, 모든 것이 가슴 아플 정도로 완벽했습니다. 권력자의 주름진 뺨 위로 첫 눈물방울이 흘러내려 황금빛 볶음밥 위로 떨어졌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세 번째 눈물이 걷잡을 수 없이 쏟아졌습니다. 노인은 아이처럼 흐느끼기 시작했고 그의 어깨는 세차게 들썩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 따위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늙은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20년간 억눌러온 슬픔이 담긴 울음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이 맛이야. 틀림없어. 선화야. 내 딸아. 어디 있는 것이냐? 어찌하여 내 손주들을 이리 고생시키고 있는 것이냐? 노인의 애끓는 절규가 가난한 밤시장에 울려 퍼졌고 그 광경을 지켜보던 모든 이들은 안타까움에 말을 잃었습니다. 마침내 가난한 진우 남매의 진짜 신분이 노란 가로등 불빛 아래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권력 있는 남자의 울음소리가 가난한 시장에 울려 퍼지자 공간은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길가에서 국수를 먹던 인부들과 여공들은 모두 젓가락을 내려놓고 낡은 파란색 좌판을 놀란 눈으로 쳐다보았습니다. 진우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고 손에 들고 있던 쇠 주걱이 쨍그랑 소리를 내며 아스팔트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고급 세단에서 내린 부유한 회장님이 자신의 볶음밥 앞에서 이토록 서글프게 우는 것일까? 왜 그토록 고통스럽게 어머니의 이름을 부르는 것일까? 18살 소년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찼습니다. 김 기사는 내내 강 회장 뒤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그의 예리한 눈동자도 어느새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하얀 실크 손수건을 꺼내 회장님의 고통스러운 얼굴에 흐르는 눈물을 조심스럽게 닦아주었습니다. 회장님, 건강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지금은 이 아이들의 신원을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 기사는 낮은 목소리로 강 회장에게 현실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강 회장은 그제야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는 손수건을 밀어내고 벌떡 일어나 핏줄이 선 손으로 진우의 마른 어깨를 강하게 움켜쥐었습니다. 젊은이, 말해주게. 자네 어머니의 성함이 무엇인가? 올해 연세는 어떻게 되시고 고향은 어디신가? 강 회장은 절박한 희망과 두려움이 뒤섞인 눈빛으로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진우는 당황하여 한 걸음 물러서며 마른 침을 삼키고 또박또박 대답했습니다. 네 어르신, 저희 어머니 성함은 이선아입니다. 올해 42살이시고 고향은 북쪽 지방이라고만 들었습니다. 외가에 대해서는 자세히 말씀해 주신 적이 없으세요. 단지 옛날에 외할아버지의 뜻을 거역하고 아버지를 따라 나왔기 때문에 다시 돌아갈 면목이 없다고만 하셨습니다. 진우가 전한 정보는 잔인한 진실에 못을 박는 것과 같았습니다. 이 시성의 이름은 선화, 나이는 42, 고향은 북쪽, 아버지의 반대를 무릅쓰고 집을 나갔다는 것까지 모든 것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강 회장은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섰고 김 기사가 그의 어깨를 부축하지 않았다면 그대로 쓰러졌을 것입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진우 옆에 바싹 붙어서 있는 민서의 관자놀이에 있는 희미한 초승달 모양의 붉은 점을 가리켰습니다. 저 점. 옛날에 자네 어머니에게도 똑같은 위치에 저런 모반이 있었네. 그래, 틀림없어.
이 얼굴, 이 고집스러운 눈빛, 그리고 외할머니에게서 물려받은 요리 솜씨까지 너희들은 틀림없는 내 딸의 자식들이야. 내가 바로 너희들의 외할아버지다. 강 회장의 단호한 선언은 포장마차 거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귀에 천둥처럼 울렸습니다. 진우는 커다란 까만 눈으로 눈앞의 낯선 남자를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귀를 믿을 수 없었습니다. 외할아버지? 이 엄청난 부자가 어머니가 쓸쓸한 밤마다 이야기하시던 그 외할아버지란 말인가? 민서도 두려움에 오빠의 옷자락을 꽉 붙잡고 울고 있는 회장님을 겁먹은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수년간의 가난한 삶은 남매에게 낯선 사람에 대한 경계심을 본능적으로 심어주었습니다. 하지만 노인의 진심 어린 모습과 고통스러운 눈물은 그들의 단단한 껍질을 서서히 허물고 방금 깨어난 혈육의 정을 심어주었습니다. 긴장감이 시장 전체를 감쌌습니다. 질투와 놀라움, 그리고 수군거림이 곳곳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국수집 최 씨는 끓는 육수솥 옆에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방금 일어난 일을 감당하지 못해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저 초라한 볶음밥 장수 애송이가 도시의 유명한 재벌 총수의 외손자라고?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그동안 자신이 진우 남매에게 했던 모욕과 핍박에 대해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었습니다. 시기심과 편협함이 소인배의 이성을 마비시켰습니다. 최 씨는 이를 갈며 저것은 분명 부자들이 꾸민 정교한 사기극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시선이 끓어오르는 육수솥으로 향했고 비열한 남자의 머릿속에 악랄한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는 국자로 뜨거운 육수를 가득 퍼 담았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강 회장의 테이블로 다가와 일부러 발을 헛디딘 척 소리쳤습니다. 아, 야! 미끄러워! 뜨거운 거 가니 다들 피해요. 그의 목표는 이 눈꼴 시린 상봉 장면을 망치기 위해 끓는 육수를 진우에게 끼얹는 것이었습니다. 육수가 사방으로 튀며 젊은이와 늙은 회장을 향해 위험한 포물선을 그렸습니다. 하지만 최 씨는 김 기사의 능력을 과소평가했습니다. 늙은 운전기사의 정장 아래에는 수십 년간 회장님을 보호하며 단련된 무술 실력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김 기사의 눈초리가 최 씨의 이상한 움직임을 포착하는 순간 그는 번개 같은 속도로 움직였습니다. 강력한 발차기가 정확하게 최 씨의 손목을 가격했습니다. 국자는 허공으로 솟구쳤다가 하수구로 떨어졌습니다. 동시에 김 기사는 몸을 돌려 최 씨의 팔을 등 뒤로 꺾어 더러운 아스팔트 바닥에 짓눌렀습니다. 최 씨는 돼지 멱다는 소리를 질렀고 김 기사의 무릎이 그의 등을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감히 회장님 앞에서 행패를 부려? 내 놈 목숨은 오늘로 끝인 줄 알아라. 최 씨의 비명에도 강 회장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늙은 회장님은 주변의 혼란을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그의 시선은 오직 눈앞에 서 있는 두 핏줄에게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한 걸음 다가가 앙상하지만 따뜻한 두 팔을 벌렸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는 진우와 민서를 함께 품에 안았습니다. 살과 살이 맞닿는 느낌, 손자의 땀 냄새와 손녀의 값싼 비누 향이 뒤섞여 혈육의 신성한 유대감을 만들어냈습니다. 강 회장의 눈물이 진우의 셔츠 어깨를 흠뻑 적셨습니다. 민서는 엉엉 울며 외할아버지의 넓은 등을 꼭 껴안았습니다. 진우는 그동안 억눌러왔던 눈물이 자유롭게 흐르도록 내버려둔 채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소란스러운 시장 한복판에서 서로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그들은 20년이라는 긴 세월의 상실 끝에 서로를 찾았습니다. 격정적인 순간이 지나고 강 회장은 점차 평정을 되찾았습니다. 그는 두 아이를 놓고 진우의 깡마르고 초췌한 얼굴을 쓰다듬고 민서의 햇볕에 그을린 머리카락을 만졌습니다. 손자의 시멘트 가루로 거칠어진 손과 낡은 옷을 보자 그의 눈에는 안타까움이 가득했습니다. 진우야, 말해주렴. 가족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게냐. 내 부모님은 지금 어디에 계시기에 어린 너희들만 이 험한 시장 바닥에서 고생하고 있는 것이냐. 강 회장의 질문은 진우의 마음 가장 깊은 곳의 고통을 건드렸습니다.
그는 입술을 꽉 깨물고 가족의 비극을 이야기하며 목이 메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외할아버지, 아버지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셨어요. 작년에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다가 하청업체에서 자재를 빼돌리는 바람에 비계가 무너져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어요. 어머니는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충격을 받아 정신을 놓으셨어요. 밤낮으로 울고 소리치시다가 길거리를 헤매셨고 그러다 비바람 치던 날 실종되셔서 아직까지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를 그만두고 낮에는 노동을 하고 밤에는 이렇게 볶음밥을 팔아 민서 학비를 벌고 있습니다. 진우는 또박또박 모든 것을 털어놓았고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운명의 쓰라림과 무력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위의 비참한 죽음과 딸의 실종 소식을 들은 강 회장의 얼굴은 종이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의 늙은 심장은 수천 개의 바늘에 찔리는 듯 했습니다. 깊은 후회가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만약 옛날에 그가 그토록 모질게 반대하지 않았더라면, 만약 그가 가난한 사위를 너그럽게 받아들였더라면, 오늘날의 이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었습니다. 강 회장은 깊은 숨을 들이쉬고 눈물을 안으로 삼켰습니다. 그는 몸을 돌려 최 씨를 제압하고 있는 김 기사에게 명령했습니다. 김 기사, 그자를 놔주고 빨리 아이들 짐을 챙겨서 집으로 데려오게. 이런 누추한 곳은 우리 강씨 가문의 핏줄이 있을 곳이 아니야. 김 기사는 무릎을 떼고 최 씨를 풀어주었습니다. 국수집 주인은 허둥지둥 일어나 겁에 질려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김 기사는 안주머니에서 두툼한 5만 원권 돈다발을 꺼내 최 씨의 가슴팍에 던졌습니다. 돈다발이 더러운 길바닥으로 흩어졌습니다. 이 돈 받고 자네 그 낡은 국수 수레와 함께 입을 다물게. 내일부터 이 구역에 나타나 약한 사람들 괴롭히지 마. 만약 내 말을 어기면 후회할 기회조차 없을 줄 알아. 김 기사의 서슬퍼런 경고에 최 씨는 벌벌 떨며 바닥에 엎드려 돈을 주우며 연신 용서를 빌었습니다. 진우는 짐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는 김 기사에게 어머니의 유품인 무쇠펜과 방 다락에 모셔둔 아버지의 영정사진만 챙겨가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남은 그릇과 냄비는 주변 상인들에게 작별 선물로 모두 나누어 주었습니다. 김 기사는 남매를 태우고 다시 쪽방촌으로 돌아가 30분도 안 되어 짐 정리를 마쳤습니다. 고급 세단이 진흙탕 골목을 빠져나올 때 진우는 마지막으로 어두컴컴했던 방을 돌아보았습니다. 그곳은 수많은 슬픔과 무력감의 눈물을 목격한 곳이었습니다. 그는 가난했던 과거를 뒤로하고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향하는 운명의 차에 올라탔습니다. 최고급 세단은 널찍한 고속도로를 부드럽게 달렸습니다. 진우와 민서는 부드러운 가죽 시트에 몸을 웅크리고 비싼 내장재를 더럽힐까봐 감히 크게 움직이지도 못했습니다. 민서는 오빠의 거친 손을 꽉 잡고 동그란 눈으로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마천루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약 1시간 뒤 차는 도시에서 가장 좋은 위치에 있는 강변의 한 고급 빌라 단지로 들어섰습니다. 거대한 금빛 철문이 자동으로 열리고 차는 잘 포장된 길을 따라 천천히 들어갔습니다. 양 옆으로는 정교하게 다듬어진 정원수와 화려한 조명이 비추는 분수가 있었습니다. 웅장한 저택의 현관 앞에 차가 멈추자 흑백 유니폼을 입은 사용인들이 길게 줄을 서서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김 기사가 문을 열어 강 회장을 부축했고 강 회장은 손짓으로 남매를 불렀습니다. 얘들아, 들어오너라. 이제부터 여기가 너희들 집이다. 아무도 너희를 함부로 대하지 못할 것이다. 민서는 수줍게 차에서 내려 수많은 낯선 사람들이 공손하게 인사하는 모습에 오빠 뒤로 바싹 붙었습니다. 진우 역시 이 엄청난 호화로움에 압도되었지만 동생의 손을 꽉 잡고 허리를 꼿꼿이 세웠습니다. 그는 비겁해지지 않고 돌아가신 아버지와 어딘가에 계실 어머니에게 부끄럽지 않아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와 고급 가구로 장식된 넓은 거실에서 강 회장은 소파에 앉아 하인들에게 차와 다과를 내오게 했습니다. 네, 사람만 남게 되자 강 회장은 무거운 목소리로 과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20년 전 너희 어머니는 우리 가문의 유일한 귀한 딸이었다. 나는 그 아이에게 큰 기대를 걸고 그룹의 세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좋은 가문과 혼인시키려 했지. 하지만 그 아이는 도시로 올라온 가난한 막노동꾼이었던 너희 아버지와 사랑에 빠졌다. 나는 온갖 방법으로 반대했고 심지어 의절하겠다고 협박까지 했다. 하지만 너희 어머니의 성격이 워낙 강했지. 그 아이는 편지 한 장 남기고 사랑을 따라 떠나버렸다. 나는 자존심 때문에 아무도 그 아이를 찾지 못하게 했어. 뒤늦게 후회하고 온 도시를 다 뒤졌지만 이미 흔적도 없이 사라진 뒤였다. 강 회장은 눈물을 닦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틀렸었다. 나의 고집이 내 딸을 고통의 길로 몰아넣었고 내 사위를 죽게 했으며 너희들을 이토록 고생시켰다. 그는 주머니에서 검은색 VVIP 카드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진우야, 이 카드에 아주 큰 돈이 들어있다. 이걸로 새 옷도 사고 민서 학비도 내고 마음껏 쓰거라. 이제부터 할아버지가 너희들이 겪은 모든 서름을 보상해주겠다. 최고의 가정교사를 붙여 너희들이 이 가업을 물려받을 수 있도록 가르치겠다. 진우는 그 강력한 카드를 보다가 기대에 찬 외할아버지의 눈을 마주 보았습니다. 그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단호하게 카드를 외할아버지 쪽으로 밀어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또렷하고 단호했으며 강한 자존심이 묻어나왔다. 죄송합니다, 외할아버지. 이 돈은 받을 수 없습니다. 저에겐 두 손 두 발이 있고 제 힘으로 민서를 잘 키울 수 있습니다. 제가 할아버지를 따라온 것은 이 막대한 재산 때문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할아버지께 바라는 것은 단 하나, 할아버지의 힘과 돈, 그리고 인맥을 사용해 저희 어머니를 찾아주시는 것입니다. 어머니만 찾을 수 있다면 평생 막노동을 하며 살아도 괜찮습니다. 외손자의 대답에 강 회장은 깜짝 놀랐습니다. 진우의 정직함, 자존심, 그리고 가족에 대한 깊은 사랑은 그를 놀라게 하고 감탄하게 만들었습니다. 돈 앞에서 눈 멀지 않고 가난에 굴복하지 않는 기계. 이것이야말로 거대한 가업을 이끌어갈 진정한 자질이었습니다. 강 회장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자랑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다. 역시 내 핏줄이구나. 남자다운 기계가 있어. 걱정 마라. 내가 이 강성그룹의 명예를 걸고 맹세하마. 이 나라를 다 뒤지는 한이 있더라도 반드시 네 어머니를 찾아오겠다. 강변 저택에서의 생활이 일주일 지났습니다. 외할아버지와 사용인들의 따뜻한 보살핌 속에서 남매는 새로운 생활에 점차 적응해 갔습니다. 민서는 도시 최고의 국제학교로 전학했고 진우는 어머니를 찾아야 한다는 생각에 아직 학교로 돌아가지는 않았지만 김 기사에게서 경영에 대한 기초 지식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평온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고아가 하루아침에 수천억 재산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가 이중적인 인간들의 탐욕을 자극했습니다. 화창한 토요일 아침, 진우가 정원에서 서류를 보고 있을 때 값비싼 수입 과일 바구니를 든 중년 부부가 정문에서 들어오게 해달라고 소란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진우의 친척이라고 주장했고 결국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름 아닌 진우의 작은아버지와 작은어머니였습니다. 화려한 거실에 들어선 작은어머니는 탐욕과 질투가 가득한 눈으로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작은아버지는 허름한 셔츠 깃을 바로잡으며 최대한 위험 있는 척했습니다. 진우가 정원에서 들어오는 것을 보자 작은어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달려왔습니다. 어머나, 우리 귀한 조카 진우, 오랜만이다. 이렇게 훤칠하게 잘생겨졌네. 너랑 민서가 부자 외할아버지를 찾았다는 소식 듣고 작은 엄마가 얼마나 기뻐서 눈물을 흘렸는지 몰라. 어젯밤에는 너무 좋아서 잠도 못 잤다니까. 불과 1년 전 자신들을 무정하게 내쫓았던 바로 그 여자의 입에서 달콤한 말이 술술 흘러나왔습니다. 진우는 걸음을 멈추고 아무런 감정 없는 싸늘한 얼굴로 소파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저 바쁘니까 용건만 간단히 하시죠. 진우의 냉담함에 작은어머니의 미소가 굳어졌습니다. 작은아버지가 아내가 무안해하는 것을 보고 헛기침을 하며 어른 행세를 하려 했습니다.
어른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냐? 우리가 너 보려고 이 멀리까지 왔는데 물 한 잔 안 주고 벌써 쫓아낼 셈이야? 됐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지. 우리 아들, 그러니까 네 사촌 동생이 졸업하고 아직 변변한 직장을 못 구했어. 네가 이제 대기업 회장님 손자니까 외할아버지한테 말씀드려서 영업팀장이나 부장 자리 하나 만들어줘. 다 한 가족이잖아. 남 좋은 일 시키지 말고 우리 집안 사람 밀어줘야지. 작은 아버지의 뻔뻔한 요구에 진우는 헛구역질이 났습니다. 그는 두 주먹을 꽉 쥐고 작은 아버지의 얼굴을 날카롭게 쏘아보았습니다. 집안요? 지금 혈육의 정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끄럽지도 않으세요? 진우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들의 위선을 깨뜨리기에 충분했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실종됐을 때 저희 남매가 비바람을 맞으며 작은 아버지 댁 문 앞에서 무릎 꿇고 빌었던 거 기억나세요? 며칠만 신세지게 해달라고 애원했잖아요. 그때 뭐라고 하셨죠? 저희더러 재수 없는 것들이라고. 불행을 몰고 온다고 하셨죠. 빗자루로 저희를 내쫓으셨잖아요. 그때 동네 분들이 거두어 주시지 않았다면 저희는 길거리에서 굶어 죽었을 겁니다. 이제 와서 저희가 잘 사니까 직장이나 구걸하러 오신 거예요? 죄송하지만 외할아버지 회사는 위선자들을 먹여 살리는 자선단체가 아닙니다. 과거의 잔인한 행동이 폭로되자 작은아버지는 분노와 수치심에 얼굴이 시뻘개졌습니다. 그는 진우의 얼굴에 대고 소리쳤습니다. 네가 인생 역전했다고 뭐라도 된 줄 알아? 잊지 마. 네 성이 뭔지. 네 애비도 결국엔 무덤 하나 없이 길바닥에서 죽은 막노동꾼일 뿐이야. 이제 왜가 빽 믿고 친가까지 무시하겠다 이거냐? 그 말이 끝나자마자 짝 하는 날카로운 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진우는 작은아버지의 뺨을 세차게 후려쳤습니다. 그는 돌아가신 아버지를 모욕하는 그 어떤 말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욕하지 마세요. 경비 부르기 전에 당장 이 집에서 나가세요. 진우는 상처 입은 짐승처럼 으르렁거렸습니다. 바로 그때 강 회장이 지팡이를 짚고 계단에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모든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회장님의 눈에 분노가 서렸습니다. 그는 지팡이로 바닥을 세게 내리쳤습니다. 걔 누구 없느냐? 이 무례한 자들을 당장 끌어내라. 앞으로 이 자들의 성을 가진 그 누구라도 이 저택 근처에 얼씬거리면 모조리 경찰에 신고해서 잡아넣도록 해라. 건장한 경호원들이 즉시 달려들어 작은아버지 부부를 끌고 나갔습니다. 강 회장은 진우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잘했다. 용서는 뉘우치는 자에게 베푸는 것이지 탐욕스러운 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다. 아픈 과거는 여기서 끝내도록 하자. 탐욕스러운 친척 문제를 해결한 후 강 회장은 그룹의 모든 자원을 동원해 딸을 찾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룹 홍보팀은 회장님의 직접 지시를 받아 역사상 유례없는 대규모 실종자 찾기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젊은 시절 사진과 실종 당시의 인상착의가 전국의 모든 방송 채널 황금 시간대에 계속해서 방영되었습니다. 버스터미널, 기차역, 번화가 등 전국의 수천 개 5개의 광고판에는 거대한 실종자 포스터가 붙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가족 상봉을 돕는 사람에게는 5억 원이라는 막대한 포상금이 걸렸습니다. 언론의 힘과 거액의 포상금은 즉시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그룹에서 개설한 제보 전화는 밤낮 없이 울려댔습니다. 어떤 날은 비서팀이 전국 각지에서 온 수백 통의 제보 전화를 받아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진우의 심장이 희망으로 두근거렸습니다. 그와 김 기사는 신빙성이 가장 높다고 판단되는 제보들을 직접 확인하러 다녔습니다. 그들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차를 몰아 낡은 합숙소, 외곽의 쓰레기 매립지, 지방의 정신병원을 찾아다녔습니다. 아주 작은 희망이라도 있다면 진우는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희망이 클수록 실망도 컸습니다. 대부분의 제보는 포상금을 노린 사기꾼들의 거짓 정보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비슷한 외모의 노숙자를 데려와 어머니라고 주장했고, 어떤 사람은 사진 편집 프로그램으로 어머니의 얼굴을 합성해 돈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복지시설에 들어설 때마다 뒷모습만 보이는 여인을 보면 진우는 숨을 죽이고 떨리는 목소리로 엄마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돌아보면 낯선 얼굴과 멍한 눈빛이 그의 희망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실망과 고통이 쌓여가면서 젊은이의 정신은 점점 피폐해졌습니다. 절망이 극에 달했던 것은 장마가 쏟아지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한 시민이 이웃지방의 다리 밑에서 관자놀이에 초승달 모양 흉터가 있는 정신 나간 여자를 봤다고 확신에 찬 제보를 해왔습니다. 진우와 김 기사는 비옷도 챙기지 못한 채 폭풍 속을 뚫고 차를 몰았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진우는 비를 맞으며 미끄러운 강둑을 2시간 동안 헤맸습니다. 마침내 그는 낡은 거적에 몸을 만 채 웅크리고 있는 깡마른 형체를 발견했습니다. 진우는 달려가 그 사람을 껴안고 엄마를 부르짖으며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돌아온 것은 전혀 모르는 장애인 거린의 알아들을 수 없는 욕설뿐이었습니다. 그 끔찍한 착각은 진우의 마지막 남은 힘마저 꺾어버렸습니다. 그는 진흙탕에 무릎 꿇고 앉아 두 손으로 땅을 내리치며 눈물과 빗물이 뒤섞인 채 울부짖었습니다. 왜 하늘은 이토록 자신의 가족에게 잔인한가? 어머니는 이 넓은 세상 어디에서 어떤 고통을 겪고 계시는가? 흠뻑 젖은 채 저택으로 돌아온 진우는 이틀 동안 고열에 시달렸습니다. 혼수 상태에서 그는 계속해서 부모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강 회장은 손자의 병상 곁을 지키며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강인했던 손자가 지쳐 쓰러져 있는 모습을 보자 그의 가슴은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는 따뜻한 수건으로 진우의 이마에 맺힌 땀을 닦아주었습니다. 권력자의 눈물이 조용히 최고급 이불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는 과거의 잘못과 딸의 행복을 앗아간 자신의 무심함을 후회했습니다. 진우가 깨어났을 때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외할아버지의 손을 잡는 것이었습니다. 목소리는 약했지만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외할아버지, 저 괜찮아요. 포기하면 안 돼요. 10년, 20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어머니를 모셔올 거예요. 강 회장은 손자의 차가운 손을 꽉 잡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절대 포기하지 말자.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 딸을 집으로 데려올 것이다. 두 세대의 남자는 각기 다른 고통을 안고 있었지만 결의에 찬 심장은 하나로 뛰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험난한 세상 어딘가에서 불쌍한 어머니가 자신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저택은 여전히 무거운 침묵에 잠겨 있었습니다. 진우는 건강을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그는 매일 사무실에 틀어박혀 컴퓨터 화면을 보며 수천 통의 제보 메일을 검토했습니다. 김 기사는 항상 곁에서 불필요한 정보를 걸러주며 고통스러운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도왔습니다. 희망의 불씨는 계속해서 타올랐다가 꺼지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이른 아침, 강가에 안개가 채 걷히기도 전에 제보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는 자신을 산간벽지에 옷을 기부하는 자원봉사팀장 황이라고 소개하는 젊은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국도 휴게소에 붙어있는 포스터를 우연히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또렷했지만 기묘한 긴박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주 외진 국경 지역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주민들에게 물품을 나눠주다가 촌장님 댁에 사는 40대 여성 한 분을 보았습니다. 정신이 온전치 않으셨고 항상 지프로 만든 인형을 꼭 껴안고 계셨습니다. 특히 제 눈길을 끈 것은 오른쪽 관자놀이에 포스터의 인상차게와 정확히 일치하는 초승달 모양의 흉터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진우의 심장이 터질 것처럼 세차게 뛰었습니다. 그는 수화기를 꽉 붙잡았고 손이 너무 떨려 전화기를 놓칠 뻔했습니다. 팀장님, 제발 더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그분은 언제부터 그 마을에 계셨나요? 모습은 어떠셨나요? 상대방은 빠르게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촌장님 말씀으로는 그분이 사기꾼들에게 속아 북쪽으로 가는 버스에 태워졌는데 중간에 병이 도져 소리를 지르자 길가에 버려졌다고 합니다. 그 후로 이 안개 자욱한 마을까지 흘러들어온 지 1년 정도 되었고 옷은 다 찢어지고 굶주림에 시달려 몸 곳곳에 멍 자국이 있었다고 합니다. 마을 사람들이 약초로 목숨은 구했지만 정신은 완전히 나가버렸다고 해요. 자신의 이름도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하루 종일 부엌 구석에서 알아들을 수 없는 말만 중얼거린다고 합니다. 제가 몰래
사진을 한 장 찍었습니다. 지금 바로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1분도 채 되지 않아 메시지 도착 알림이 울렸습니다. 진우는 사진을 열었습니다. 어두운 흙집 안에서 급하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구석에 깡마른 여자가 헝클어진 머리를 한 채 작은 집 인형을 껴안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과 세월의 풍파에 얼굴 절반이 가려졌지만 진우는 오른쪽 관자놀이의 초승달 모양 흉터를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엉엉 울기 시작했고 눈물이 휴대폰 화면을 흐릿하게 만들었습니다. 김 기사님, 찾았어요. 우리 엄마예요. 엄마가 살아계셨어요. 진우의 울음소리가 저택 전체에 울려 퍼졌고 2층 침실에 있던 강 회장까지 놀라게 했습니다. 강 회장은 지팡이를 짚고 비틀거리며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화면 속 사진을 본 늙은 회장님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얼굴을 감싼 채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내 불쌍한 딸아, 어찌 이 지경이 되었느냐. 강 회장은 즉시 전용기를 준비시켜 당일로 어머니를 모셔오라고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기상 상황이 매우 나빴습니다. 기상청은 해당 지역에 사흘간 폭우가 쏟아져 산사태로 도로가 끊겼다고 경고했습니다. 김 기사는 며칠만 기다렸다가 출발하자고 조언했지만 어머니가 춥고 외진 산골에서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안진우는 단 한순간도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그는 눈물을 닦고 결연한 의지로 불타는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외할아버지, 김 기사님, 저는 더 이상 여기서 기다릴 수 없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필요로 하세요. 길이 끊겼어도 걸어서라도 오늘 밤 당장 어머니를 찾아가야 합니다. 할아버지는 연세가 많으시니 집에 계시고 제가 김 기사님과 함께 사륜 구동차로 가겠습니다. 제 목숨을 걸고 어머니를 무사히 모셔오겠습니다. 청년의 단호함에 강 회장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손자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습니다. 그날 밤 강력한 사륜 구동차가 짙은 안개를 뚫고 험준한 산길을 향해 질주했습니다. 15시간의 험난한 여정이었습니다. 김 기사가 운전하는 차는 진흙탕 길을 한 뼘씩 힘겹게 나아갔습니다. 길 양옆은 깎아지른 절벽이었고 아래는 흙탕물이 거세게 흐르는 깊은 계곡이었습니다. 진우는 조수석에 앉아 단 1초도 눈을 붙이지 못했습니다. 그의 손은 손잡이를 하얗게 될 때까지 꽉 쥐고 있었습니다. 차가 미끄러질 때마다 심장이 철렁했지만 그는 죽음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가 가장 두려워한 것은 어머니가 춥고 외로운 산속에서 하룻밤을 더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영혼이 길을 밝혀주시길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차는 마침내 봉사팀이 머물고 있는 산골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길이 완전히 끊겨 진우와 김 기사는 차를 보건소에 맡기고 우비를 입은 채 험난한 산행을 시작했습니다. 자원봉사팀장 황이 길을 안내했습니다. 세 남자는 허리까지 차오르는 계곡물을 건너고 나무 뿌리를 잡고 가파른 비탈길을 올랐습니다. 국경 지역의 공기는 뼛속까지 시렸고 짙은 안개가 시야를 가렸습니다. 진우의 다리는 거머리에 물려 피투성이가 되었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약 3시간의 사투 끝에 안개 자욱한 계곡 아래로 수십 채의 흙집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작은 마을이 나타났습니다. 황은 그들을 마을 중앙에 있는 가장 큰 집, 촌장 아저씨의 집으로 안내했습니다. 촌장님은 순박한 산골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아랫마을에서 가족을 찾아왔다는 말에 깊은 동정심을 보이며 말했습니다. 그 정신 나간 여자분 찾으러 오셨구먼. 딱하기도 하지. 1년 전에 우리 아내가 산에서 발견했는데 온몸이 상처투성이인 채로 기절해 있었어요. 겨우 목숨은 구했지만 정신은 돌아오지 않아서 낯선 사람만 보면 소리를 지릅니다. 촌장님의 이야기에 진우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는 두 손을 모으고 깊이 고개를 숙여 어머니의 목숨을 구해준 부부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촌장님,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제발 지금 바로 어머니를 뵙게 해주세요. 촌장님은 고개를 끄덕이고 그들을 집 뒤편의 작은 흙 오두막으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은 원래 깻감과 가축을 두는 곳이었습니다.
문이 삐걱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매캐한 연기와 퀴퀴한 흙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어두운 오두막 구석, 타다 남은 장작불 빛만이 희미하게 비추는 곳에 깡마른 여자가 등을 돌린 채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한때 길었던 머리카락은 엉망으로 잘려 있었고 낡은 민족 의상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낡은 헝겊으로 감싼 집인형을 품에 안고 마치 아기를 어르듯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입에서는 알아들을 수 없는 자장가가 구슬프게 흘러나왔습니다. 진우는 비틀거리며 다가가 차가운 흙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관자놀이의 초승달 모양 흉터와 상처투성이인 어머니의 손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엄마, 저 진우예요. 엄마 데리러 왔어요. 아들의 애끓는 부름이 울려 퍼졌지만 어머니는 깜짝 놀라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녀는 집 인형을 떨어뜨리고 야생동물처럼 공포에 질린 눈으로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녀는 머리를 감싸쥐고 비명을 지르며 벽 구석으로 물러나 흙바닥을 손톱으로 긁어댔습니다. 저리 가! 나 잡지 마! 때리지 마! 어머니의 공포에 찬 절규는 진우의 심장을 꿰뚫었고 아름다운 재회의 희망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진우는 자신의 성급함이 어머니를 놀라게 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몇 걸음 물러나 두 손을 들어 위협이 없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눈물을 삼키고 최대한 부드럽고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무서워하지 마세요. 해치지 않을게요. 저 바로 나갈게요. 진우는 천천히 오두막을 나와 어머니가 진정할 수 있도록 공간을 남겨두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그의 마음속 고통만큼 차갑지는 않았습니다. 김 기사가 어깨를 두드리며 위로했지만 진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는 의학적인 방법보다 혈육의 정이 담긴 깊은 기억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문득 그의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과거의 간장 계란 볶음밥이 자신과 외할아버지를 연결해 주었듯이 지금도 그 소박한 맛으로 어머니의 흐릿한 기억을 되살릴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진우는 서둘러 촌장님의 손을 잡고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촌장님, 부엌 좀 빌릴 수 있을까요? 아주 중요한 음식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 음식이 어머니의 기억을 되찾게 해줄지도 몰라요. 촌장님은 흔쾌히 허락했습니다. 진우는 부엌으로 달려가 불을 지폈습니다. 그는 촌장님 댁에 낡은 무쇠팬을 불 위에 올리고 익숙하게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돼지기름과 마늘향이 피어오르고 찬밥이 볶아지는 소리가 경쾌하게 울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가게에서 급히 사온 간장을 팬 가장자리에 둘렀습니다. 치익 소리와 함께 짭짤하고 고소한 간장향이 짙은 연기와 함께 피어올랐습니다. 그것은 어린 시절의 모든 기억이 담긴 어머니의 무한한 사랑의 냄새였습니다. 진우는 황금빛 볶음밥을 그릇에 담아 조심스럽게 들고 다시 오두막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걸으며 볶음밥의 향기가 공기 중에 퍼지도록 했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지만 익숙한 냄새가 코끝을 스치자 그녀의 몸이 움찔했습니다. 그녀의 멍했던 눈동자가 흔들리며 냄새의 근원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진우는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볶음밥 그릇을 내려놓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메어 있었지만 한 글자 한 글자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드시라고 간장 계란볶음밥 만들었어요. 드셔보세요. 옛날에 엄마 배고프실 때 아버지가 저더러 이거 해드리라고 하셨잖아요. 어머니는 천천히 떨리는 손을 뻗어 밥 한 줌을 집어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밥알이 혀에 닿는 순간 시간은 멈추었습니다. 뇌의 가장 어두운 곳에 봉인되어 있던 기억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다정했던 남편의 모습, 인형을 안고 있던 어린 딸의 모습, 웃음이 가득했던 가난한 방의 모습이 차례로 떠올랐습니다. 깊게 팬 눈가에서 눈물이 쏟아져 나와 잿빛뺨의 얼룩을 씻어냈습니다. 공허했던 눈빛에 초점이 돌아오고 이내 엄청난 고통과 행복이 뒤섞인 표정으로 변했습니다. 그녀는 집인형을 놓고 두 손으로 진우의 얼굴을 감싸쥐며 밤의 정적을 찢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진우야, 내 아들 맞니? 얘야, 보고 싶었어. 두 모자의 울음소리가 하나가 되어 안개 자욱한 마을에 울려 퍼졌습니다. 마침내
피와 눈물로 이뤄낸 기적적인 재회의 순간이었습니다. 어머니의 꽉 껴안는 품은 모든 상처를 치유하는 힘이 있었습니다. 진우는 어머니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어린아이처럼 흐느꼈습니다. 1년 동안 짊어졌던 모든 억울함과 고통이 한순간에 녹아내렸습니다. 네, 엄마. 저예요. 진우예요. 이제 다시는 헤어지지 않을 거예요. 강인했던 18살 청년은 이제 뼈만 앙상하게 남은 어머니의 품에서 한없이 약해졌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초췌한 얼굴을 쓰다듬으며 눈물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흐느끼던 그녀는 문득 놀라 주위를 둘러보며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민서는? 네 동생은 어디 있니? 굶고 있는 건 아니지? 엄마 없다고 울지는 않았어? 진우는 어머니의 차가운 손을 잡아주며 안심시켰습니다. 걱정 마세요. 민서는 아주 안전한 곳에 있어요. 좋은 데서 공부도 잘하고 매일 엄마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제 우리 같이 집으로 가요. 모두가 엄마를 기다리고 있어요. 진우는 조심스럽게 어머니를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함께 온 의료진이 신속하게 응급처치를 하고 기나긴 여정을 위한 영양제를 주사했습니다. 마을을 떠나기 전 진우와 김 기사는 촌장님 가족에게 큰돈을 살해하고 강성그룹이 이 지역의 도로와 학교를 새로 지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일행은 서둘러 산을 내려왔고 고급 의료 전용기가 어머니를 태우고 도시로 향했습니다. 공항에는 구급차와 경호 차량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차는 사이렌을 울리며 저택으로 질주했습니다. 집에서는 강 회장이 새벽부터 문 앞에서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바람 앞의 등불처럼 초췌해 보였습니다. 20년간의 잘못을 만회할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의료용 침대가 내려지고 한때 귀했던 딸이 초라한 몰골로 변한 것을 본 그의 심장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는 지팡이를 내던지고 비틀거리며 달려가 침대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딸의 뺨을 감싸고 비통하게 울부짖었습니다. 아빠가 잘못했다, 선화야. 내 고집이 네 인생을 망쳤구나. 내 사위를 죽게 하고 내 손주들을 길바닥에서 헤매게 했어. 나를 때려라, 욕을 해라. 제발 나를 떠나지 마라. 권력자의 눈물이 딸의 주름진 얼굴을 적셨습니다. 어머니는 약기운에 몽롱한 눈으로 20년 만에 만난 늙은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과거의 아픈 기억과 현재의 뒤늦은 후회가 뒤섞여 그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애처롭게 아빠라고 속삭이다가 가족의 품에서 정신을 잃었습니다. 그때 집에서 민서가 달려나와 어머니를 껴안고 서럽게 울었습니다. 네 사람, 세 세대. 한때 부서졌던 권세 있는 가문의 조각들이 마침내 혈육의 정과 용서, 그리고 사랑으로 다시 하나가 되었습니다. 김 기사는 한쪽 구석에 서서 조용히 행복의 눈물을 닦았습니다. 폭풍은 마침내 지나가고 사랑으로 가득 찬 치유의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재회의 기쁨도 잠시, 또 다른 폭풍이 닥쳐왔습니다. 강 회장의 지시로 김 기사는 사위의 사망사고를 철저히 재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룹의 특별감사팀이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마침내 극비 도장이 찍힌 두꺼운 보고서가 강 회장의 책상 위에 놓였습니다. 보고서의 내용은 늙은 회장님의 피 흘리는 심장에 비수를 꽂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강 회장은 진우를 서재로 불렀습니다. 분위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강 회장은 핏발선 눈으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김 기사는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보고서를 진우에게 밀었습니다. 도련님 아버님 사고에 대한 조사 결과입니다. 그 아파트 프로젝트는 우리 그룹의 자회사인 강성건설이 맡았습니다. 당시 지사장 이휴진이 현장 반장과 짜고 수십억 원을 횡령하기 위해 철근을 빼돌렸습니다. 사고가 발생하자 그들은 뇌물로 관계기관의 입을 막고 유가족에게 푼돈의 보상금을 주며 합의를 강요했습니다. 모든 것은 철저히 은폐되어 본사 이사회에는 어떤 보고도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진우는 떨리는 손으로 보고서를 들었습니다. 그는 탐욕스러운 자들의 이름, 위조된 서명, 그리고 아버지가 목숨을 잃은 처참한 현장 사진을 보았습니다. 젊은이의 눈에 분노의 핏발이 서렸습니다.
자신들의 삶을 구해준 강성그룹이 실은 가난한 노동자들의 피를 빨아먹는 악마들을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외할아버지의 부와 가문의 영광 일부가 아버지와 다른 불쌍한 인부들의 피와 살 위에 세워졌다는 사실에 그는 숨이 막혔습니다. 강 회장은 힘겹게 일어나 진우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진우는 깜짝 놀라 그를 부축하려 했지만 강 회장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진우야, 이 할아비는 죽어 마땅하다. 내가 직접 지시한 것은 아니지만 아랫사람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내 아버지를 죽게 한 것은 모두 내 죄다. 내가 너희 가족에게 죄인이다. 나를 원망한다면 이 지팡이로 나를 때려라. 이 쓸모없는 늙은이를 때려 죽여 내 아버지의 원혼을 달래주렴. 강 회장은 바닥에 머리를 또시며 통곡했습니다. 깊은 원한과 아버지를 잃은 슬픔 앞에서 진우는 분노할 수도 저주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외할아버지의 하얀 머리카락과 떨리는 어깨, 그리고 극심한 고통을 보자 그의 선한 마음이 아파왔습니다.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돌아가시기 전날 밤 아버지가 해주셨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진우야, 세상을 살면서 용서할 줄 알아야 한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한단다. 미움을 품고 살면 너 자신만 고통스러울 뿐이야. 가난했지만 현명했던 아버지의 유언이 진우를 다시 선함의 빛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는 눈을 뜨고 단호하게 다가가 외할아버지의 어깨를 감싸 일으켜 세웠습니다. 외할아버지, 마음은 아프지만 할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아요. 진우의 목소리는 메어 있었지만 분명했습니다. 죄를 지은 것은 저 탐관오리들입니다. 할아버지께서는 이 사실을 모르셨으니 할아버지를 탓할 수 없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도 제가 복수심에 눈이 멀어 가족의 정을 잃는 것을 원치 않으실 거예요. 할아버지,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단 하나만 약속해 주세요. 할아버지의 힘으로 진실을 밝히고 법을 어긴 모든 자들이 죗값을 치르게 해주세요. 그래야 아버지와 다른 분들의 영혼이 편히 잠드실 수 있을 거예요. 강 회장은 손자를 꽉 껴안고 반드시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맹세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드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강성그룹 회장이 직접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 수백 명의 기자들 앞에서 강 회장은 안경을 벗고 90도로 고개를 숙여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그는 자회사가 저지른 사고의 모든 진실을 공개했습니다. 강성그룹은 관리 소홀의 책임을 통감합니다. 희생자 유가족 한 분 한 분께 100억 원씩 개인적으로 보상하겠습니다. 또한 관련된 모든 범죄 증거와 인물들을 수사기관에 직접 고발했습니다. 이로 인해 그룹의 주가가 폭락하고 파산 위기에 직면하더라도 저는 끝까지 부패를 청산하겠습니다.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고 책임을 지는 강 회장의 용기 있는 행동은 여론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사람들은 비난 대신 그의 도덕적인 인품에 경의를 표했습니다. 경찰 수사가 시작되었고 이 지사장과 현장 반장을 비롯한 부패한 관련자들은 모두 체포되어 법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과거의 마지막 매듭이 풀리고 정의가 실현되자 저택은 비로소 따뜻한 아침 햇살을 맞이하며 한 가문의 슬픈 역사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시간이 평화롭게 흘렀습니다. 폭풍이 지나간 지 반년, 어머니는 최고의 의료진과 가족의 사랑 속에서 정신 건강을 거의 회복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낯선 사람을 보고 비명을 지르지 않았고 눈빛에는 다정한 온기가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정원에서 꽃을 가꾸고 종종 부엌에서 소박한 음식을 만들어 가족에게 대접했습니다. 평온한 미소가 그녀의 얼굴에 다시 피어났습니다. 민서는 아름다운 숙녀로 성장했고 학교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며 외할아버지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진우 역시 훨씬 더 성숙하고 늠름해졌습니다. 그는 김 기사에게서 뛰어난 경영 능력을 전수받았습니다. 어느 화창한 일요일 아침, 강 회장은 진우를 서재로 불렀습니다. 그는 금고에서 주식 양도 계약서를 꺼내 내밀었습니다. 진우야, 이제 나는 늙고 힘이 없어. 이 큰 배를 이끌 수 없구나. 내 지분 70% 전부를 너에게 넘겨주겠다. 그리고 너를 부회장으로 임명하마. 나를 대신해 이 그룹을 맡아 더 큰 세상으로 나아가거라.
진우는 수조 원의 가치가 담긴 계약서를 손에 들었습니다. 그는 책임감의 무게를 느꼈지만 외할아버지의 눈을 바라보며 따뜻하게 미소 짓고는 계약서를 조용히 테이블 위에 돌려놓았습니다. 외할아버지, 이 큰 은혜와 믿음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이 막대한 재산은 거절하겠습니다. 강 회장이 놀라 이유를 묻기도 전에 진우는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저는 가난 속에서 자랐습니다. 제 코는 비싼 향수 냄새보다 부엌의 연기 냄새에 더 익숙합니다. 그룹 경영은 김 기사님과 전문 경영인들에게 맡기겠습니다. 저는 뒤에서 돕기만 할 뿐입니다. 제 인생의 가장 큰 꿈은 억만장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 손으로 작은 식당을 열어 부모님께서 물려주신 간장 계란 볶음밥을 만들며 따뜻한 가족의 맛을 지키고 싶습니다. 강 회장은 한참 동안 말을 잃었다가 이내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역시 내 핏줄이야. 그 기계, 그 열정 틀림없구나. 내 결정을 존중한다. 사람이 사는 게 결국 마음의 평화를 찾는 것 아니겠니? 네가 하고 싶은 일, 마음껏 날개를 펼치거라. 할아버지가 항상 뒤에서 응원하겠다. 가족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은 진우는 자신의 소박한 꿈을 실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외할아버지에게 돈을 받지 않고 과거에 모아두었던 돈으로 도심의 조용한 골목에 작은 가게를 얻었습니다. 한 달 뒤 선환의 밥집이라는 이름의 작은 식당이 문을 열었습니다. 화려한 개업식은 없었습니다. 식당은 붉은 벽돌과 기와지붕, 그리고 윤이 나는 원목 테이블로 꾸며져 소박한 시골집 같은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벽에는 어머니의 유품인 무쇠펜과 햇살처럼 웃고 있는 아버지의 영정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메뉴는 수육, 조림, 된장찌개 등 몇 가지 가정식과 이 집의 대표 메뉴인 간장 계란 볶음밥뿐이었습니다. 개업날, 식당은 따뜻한 가족의 온기로 가득 찼다. 어머니는 환한 미소로 아들을 도와 밥을 붓고 민서는 싹싹하게 손님들을 맞았습니다. 김 기사는 정장을 벗고 친삼촌처럼 테이블을 닦았습니다. 창가 명예석에는 강 회장이 앉아 열심히 일하는 자손들을 흐뭇한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진우는 불꽃 앞에서 능숙하게 무쇠펜을 다루었습니다. 돼지기름의 고소한 소리와 간장의 진한 향기가 피어오르며 사랑과 치유의 숨결을 실어 날랐다. 그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볶음밥 한 그릇을 외할아버지 앞에 조심스럽게 놓았다. 외할아버지, 식사하세요. 강 회장은 밥 한 숟가락을 뜨고 행복의 눈물이 눈가에 맺혔다. 정말 맛있다. 세상 어떤 진수성찬보다도 맛있구나. 바로 그때 봄바람이 불어와 처마 끝 풍경을 흔들며 맑은 소리를 냈다. 진우는 아버지의 사진을 올려다 보며 만족스럽게 미소 지었다. 아버지, 보고 계시죠? 우리 가족 마침내 평화를 찾았어요. 폭풍 같던 날들을 뒤로하고 찾아온 따뜻하고 완전한 결말은 우리에게 용서와 혈육의 정이 가진 힘에 대한 깊은 교훈을 남겼습니다. 오늘 황혼의 이야기 채널에서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의미 있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 더 많은 분과 좋은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시청자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